안녕하세요. 저는 언니라고 하고요. 네, 현재 34살 한국어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되었고, 이 한국어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졸업과 동시에 해외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고, 그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4년 전쯤에 여기 계신 남편을 만나서 지금은 현재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지금 공주에 살고 있고 제가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좀 더 나아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꽃마리님의 추천을 받고 이 원격 백일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1차 원격 백일학교 졸업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 첫 번째는 백일학교의 시작, 그리고 2장은 깨어있기의 기초, 알아차림의 문턱에서, 3장은 감정과 무의식, 통찰력 게임과 깨어있기, 그리고 자연의 말걸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은 백일학교를 마치며 공부 이후에 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먼저 1장입니다. 백일학교를 시작하며.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런 물음에서 시작했는데요. 먼저 저는 3월 1일이 시작이었습니다. 첫 백일학교 입학을 하고 백일학교 핸드북을 받았습니다. 아마 모두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어느새 이렇게 낡아졌더라고요. 3쪽을 펼쳐보면 나의 백일학교 목표라고 써져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뭐라고 썼냐면 목표가 성숙해지고 싶다라고 적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목표는 바로 가장 밑바닥의 주제로 마음에 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모임이 끝나고 그날 저녁 조용히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글도 아니고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공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일상을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던 나,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던 나, 다른 사람 앞에서 괜찮은 척하면서도 속으로 늘 초조해했던 나, 그 모든 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2장은 깨어있기의 기초입니다. 바로 알아차림의 문턱에서. 네, 저는 이 공부 초반에 그저 다르게 보기를 연습해 보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통찰도 없었고 대단한 사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의도로 하루를 살아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나를 지켜보는 하루가 되게 하자.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말을 하고 늘 하던 반응을 하면서 아차, 또 놓쳤다.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차가 바로 공부였습니다. 그 한순간의 알아차림이 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구체적인 실천에서 걷는 중에 발바닥을 느끼는 것, 또 식사할 때 음식물을 씹는 느낌에 집중해 보는 것, 또 감정이 올라왔을 때 반응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 이 단순한 연습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루는 제가 이렇게 러닝머신 위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느낌을 알아차렸고 또 숨이 차는 그 감각이 살아있다는 걸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친구의 말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저를 보면서 내 안의 방어 본능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것은 나다 라고 받아들이자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는 느낌으로, 해석보다는 관찰로, 나아가기보다는 멈추기로 한 것, 이 단순한 전환이 공부의 문턱을 넘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지의 시작. 이 연습은 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사물인가? 라고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 이건 리모컨인가? 그랬을 때 이제 배운 대로는 아니요 라고 해야 되는데 리모컨이 맞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혼란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복되는 선생님의 질문에 마음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조금씩 진짜 지금 이 순간을 감지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사물 감지로 시작해서 식물 감지까지 첫 한 달은 감지를 이해하는데 시간을 다 쓴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느낌은 사실이 아니다. 경험 느끼기 중에서 제가 가장 무서웠던 게 느낌도 내가 아니다. 그때 제가 그럼 뭐죠?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무서운 게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감정과 느낌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니. 하지만 이런 반복된 감지 연습 속에서 그 말은 어느새 스스로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가 가는 대상은 계속 생각하려 들수록 오히려 주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3장. 감정과 무의식입니다. 네, 감정과 무의식은 세 가지로 제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프로그램 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통찰력 게임, 깨어있기, 자연의 말 걸기 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통찰력 게임은 제가 이름 붙이기를 감정의 자율성 회복이라고 붙였습니다. 공부가 깊어질수록 제 안에 억눌러 있던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사를 가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요가 수업을 할 때였습니다. 요가 선생님과는 어떤 감정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라고 느끼고 이제 인사를 나누었는데 예고 없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던 이별이었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온 감정은 상실감이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나는 슬픔을 아픈 감정이라고 여기면서 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기능이 있었고 그 안에는 자비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친구와의 갈등 속에서 왜 나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 왜 이 상황이 불편하지? 하는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하나씩 바라보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알게 됐습니다. 이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을 판단하는 제 태도가 문제였다는 것을. 이 느낌은 나만의 것이다. 이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받아들이자 감정은 점점 저를 해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부가 깊어질수록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자책, 분노, 슬픔, 인정욕구, 비교심. 이전에 저는 이런 감정들을 고쳐야 할 것이다 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통찰력 게임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총망라한 것이었고요. 게임을 시작하면서 품은 주제는 누구에게나 제 마음을 잘 표현하면서 잘 지내고 싶다 였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저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툼도 거의 없었고 미움을 받은 적도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늘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그 감정의 근원을 찾아가서 들여다보니까 저는 항상 전체에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아끼고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며 제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황에 맞는 말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통찰력 게임에서 제가 먼저 마주친 것은 그런 저의 오랜 습관을 비추는 함정 카드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게임을 돌아갈 때 함정 카드를 뽑았는데요. 잠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함정 카드를 뽑으면 말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한 턴에.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어쨌든 목적은 제 주제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이었는데 첫 번째에도 함정카드, 두 번째에도 제가 함정카드에 걸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래 그냥 또 걸렸구나 하면 조용히 웃어 넘기는 제 모습에서 순응하는 태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갈등이 생기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언제나 괜찮은 쪽으로 물러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 태도는 원만해 보였지만 사실은 저를 점점 더 제 스스로가 저를 안 보이게 만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다양한 카드들을 뽑고 상황에 몰입해가며 점점 저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배워갔습니다. 특히 중요한 통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 주제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주제를 품고 겪는 과정이 공부라는 것. 그리고 슬퍼해도 되고 불편해해도 되고 주춤해도 되지만 그 속에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연습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게 진짜 잘 지내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이 했던 도반님들과의 이런 게임이 더디게 진행됐지만 여러분은 주제를 이루는데 아주 많이 도달했습니다. 네, 그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게임을 함께한 도반님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저를 봐주는 시선들을 느끼면서 서로의 주제가 서로를 비추는 것이었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다른 도반님들의 주제와 고민 속에서도 제 고민의 모습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저를 보았고 제 안에서 그들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또 이런 멘트를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우리는 모두 하나하나의 손가락이다. 그러나 그 밑에 바닥은 같은 손바닥이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하나다. 네, 저는 이 통찰력 게임에서 가장 크게 실감한 진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깨어있기입니다. 감지를 통해 마음의 고요로입니다. 백일학교를 시작하고 매일 주어진 주제를 품고 살아가던 중에 다른 공간으로 들어설 때 감지 느끼기 라는 주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감지라는 말이 너무 생소하고 어려워서 깨어있기 책을 좀 보기도 했는데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고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깨어있기라는 프로그램에 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해주셨고 정말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2박 3일의 깨어있기 기초 프로그램은 머리로 이해하려 애쓰던 감지의 개념을 몸의 감각으로 직접 체험하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물의 느낌을 구분하기. 선생님의 반복되는 질문에 좀 이론은 알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느끼게 되며 감지의 문턱에 서게 되었고 그 다음 연습은 주의 느끼기였습니다. 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을 떠올리거나 또는 피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대상에 주의가 더 머무르게 된다는 이치를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떠올리지 않으려는 그 대상이 결국 나를 계속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 그건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습관적인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험 느끼기 연습에서는 감정이나 느낌은 곧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은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것. 그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제가 서게 되었고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지는 느껴서 알고 정확히 마음을 잡아내는 길이다. 그제야 감지를 통해 이치를 본다는 말이 이해되었습니다. 감지 연습이 쌓이자 보이지 않던 마음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조차도
흘러가는 현상일 뿐이라는 걸 조금씩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희노애락 감정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연습을 했었는데요. 그 외부 자극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감정을 켜고 끌 수 있는 선택지라는 것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을 억지로 표현한다는 것이 어려웠지만 가장 어려웠던 화를 먼저 하고 난 뒤에는 슬픔, 기쁨, 즐거움은 조금은 가볍게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은 다룰 수 있는 것이며 그에 휘둘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이 나인 줄만 알았던 지난 시간들과는 다르게 이제는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는 내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안다고 말하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고 감지하며 마음의 이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의 말걸기입니다. 끌림을 따라 존재한다. 공부 후반에 자연의 말걸기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끌림을 따라 움직이세요 라는 선생님의 그 말씀 하나에 일단 끌리는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끌리는 나무, 끌리는 풀꽃, 끌리는 장소. 그런데 그 끌림을 따라서 거기에 대한 문장을 쓰고 또 그 자리에 나를 넣어봤을 때 자연 속에서 내가 나를 보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연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끌림은 곧 내 안의 자연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건 결국 나 자신에게 가는 길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자연은 내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고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곧 나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그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도 그냥 존재해도 괜찮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손에 타올을 감고 나무를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손에 수건을 감고 나무를 만졌을 때는 처음으로 제가 무엇을 느끼지 못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불편함을 포함한 감각 전체가 진짜 나무의 느낌이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지금 여기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지금 여기 있다.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 벌써 마지막이 되었는데요. 4장은 100일 학교를 마치며입니다. 100일 학교 이후에 저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는 덜 완벽하지만 훨씬 더 진짜인 저에 가까워졌습니다. 늘 조급했고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고 느꼈던 나. 이제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그것마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나은 내가 되려고 애쓰는 대신 더 진짜인 내가 되려 합니다. 100일 동안 저는 다시 살아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시 느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존재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이 공부는 끝이 났지만 깨어있음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느낌, 지금 이 삶으로 살아가 보려 합니다. 100일 동안 저는 걷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가 제 질문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나로서 지금 여기에 있나?가 제 질문입니다. 깨어있음은 이제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매 순간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놓쳤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공부가 즐겁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전에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맞추고 저를 표현하는 걸 뒤로 미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반님들이 있고 선생님이 계신 그 공간이 제게는 너무나 안전해서 깨달음의 즐거움이란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도반님들과 함께여서 잠시만요. 이런 클라이맥스를 드리려고 네. 도반님들과 함께여서 가능했고 선생님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기에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일학교를 다닐 수 있게 지지해준 남편에게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느낌, 지금 이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더 나은 나를 추구했는데 그동안 지금 이제는 진짜인 나를 추구한다 그랬어요. 네. 더 나은 나를 추구하는 것과 진짜인 나를 추구하는 것은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더 나은 거는 지금의 저를 부정하는 것이고, 아하. 네. 오케이. 그리고 뭔가 거기에 계속 추가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하. 근데 진짜 나는 그냥 저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텅 빈 공간으로서 거기에 감정이 흘러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저 나다. 그걸 알려면 지금 이 느낌을 지금 이 순간을 살고 느끼면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